한국인 유학생이 대학교 캠퍼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총을 든 남성에 의해 일가족 4명이 납치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는데 가족들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경찰이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20대 정신질환자에게 30발 이상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8 바우처가 오는 17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디애나주 명문대인 퍼듀대학교 캠퍼스 기숙사에서 한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911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가해 용의자는 경찰에 신고했던 룸메이트, 한인이었습니다. Our suspect name and status with the university is Ji Min, goes by Jimmy Shaw, 22 years old. He's a junior in cybersecurity. Our information states he is from Korea. He's an international student. 체포된 용의자는 한글 이름에 대한 영문 표기상 성이 사씨로 추정됩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티페카노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퍼듀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4학년생, 올해 20살의 바룬 매닛이 체다로 확인됐습니다. 피살 당시 수차례 흉기에 찔렸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당국은 방 안에서 다툼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잔혹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둘 모두 깨어있는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제3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숙사 내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10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퍼듀 대학교는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한인 학생회와 산하 7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캠퍼스 내 다른 추가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총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 가족을 납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세드 카운티 셰리프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전 9시쯤 집 뒷문이 열리자 남성 용의자가 총을 겨누고 제스 딥싱과 아만 딥싱의 팔을 묶은 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8개월 된 아이를 아는 여성이 나옵니다. 셰리프는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하거나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화면 속 사라진 가족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는 납치된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48살 남성을 체포했는데 용의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는 용의자를 설득해 가능한 한 빨리 납치된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20대 정신질환자에게 30발 이상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디트로이트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 벅스가 칼을 들고 놓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벅스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 4명이 30발이 넘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유족들은 벅스가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조현병 환자 1명을 제압하는데 3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현병이 악화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신청했다가 아들을 잃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자 디트로이트 경찰은 해당 경찰관 4명을 휴가 처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두운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 대면 회의를 가진 산유국들.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기존보다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감산폭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입니다. 세계 경제와 석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Everything has a price. Energy security has a price as well. 전문가들은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 할당량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검토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이후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Working every single day to make sure to the best of our ability that again energy supply from wherever is actually meeting demand in order to ensure that energy is on the market and that prices are 대변인은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접고 사우디까지 날아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이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A 바우처가 오는 17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섹션 A 바우처 신청자 접수 기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주택 지원금은 스튜디오의 경우 $1,660, 방 1개는 $1,924, 방 2개는 $2,452, 방 3개는 $3,231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로 신청자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신청은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LA시 주택국은 5년 만에 신규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접수 기간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시는 신청자 중 3만 명을 선정해 바우처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서류 심사를 거쳐 빠르면 12월 초 인터뷰를 갖고 바우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기준 1인 가구는 $41,700 미만, 2인 가구는 $47,650, 3인 가구 $53,600, 4인 가구는 $59,550 미만이어야 합니다. LA 13지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300만 규모의 자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LA 13지구 자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300만 지원해 퇴거 위기에 있는 소형 건물주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미치 오페라 13지구 시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약 2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접수는 미치 오페라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 대상은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한 웨스턴, 윌튼과 실버레이크, 에코팍, 램파트 빌리지 등 13지구 내 주거시설 거주자 또는 유닛 4개 이하 등 소형 건물 소유주입니다. 단, 소형 건물 소유주의 경우 앞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의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21년 또는 올해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가구당 약 $5,000의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다수 이사국들이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제재 위반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의 소극적 대응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체적 행동을 거부하는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These two members have gone out of their way to justify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and block every attempt to update the sanctions regime. 실제 안보리 회의장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이 회람됐고 공개 발언에 나선 이사국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이사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들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공개 발언을 통해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 성명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세 나라가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본 겁니다. The Security Council cannot act. Such a stance, together with the increase by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llies of measures of military nature, risks creating further tensions on the peninsula. 결국 비공개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을 비롯한 9개 이사국들은 별도 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규탄의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짓고 있던 국경장벽 건설을 현 바이든 행정부가 조용히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국경장벽을 단 1피트도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일부 구간에서 장벽 건설 작업을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기록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립국자 유입에 민감한 남부국경의 민주공화 접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장벽 건설 재개 조치를 알리며 민심 잡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경검문소 직원들은 남부국경을 통해 약 220만 건의 입국 시도를 접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25% 늘었고 2019년보다는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인 뉴저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녀 양육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TV 이하이의 기자가 전합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인 뉴저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1년 더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3일 내년 주소득세 신고부터 자녀 양육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뉴저지 주정부에 송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확정된 2022-2023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놓고 2023년 과세 연도부터로 정해 실제적인 혜택은 2024년부터나 누릴 수 있다는 혜택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뉴저지주 의회는 내년부터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6세 미만 자녀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 연소득 3만에서 4만 달러는 400달러의 공제, 또 연소득 4만에서 5만 달러는 300달러 공제, 연소득 5만에서 6만 달러는 200달러의 공제, 연소득 6만에서 8만 달러는 100달러를 공제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셜 넘버가 없는 개인 납세번호 소지자도 이번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흑인 학생을 놓고 노예 경매놀이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바시의 리버밸리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속옷만 입은 흑인 학생 3명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있고 다른 학생들이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식축구팀 소속 학생들로 팀에 있는 흑인 동료들을 상대로 노예 경매 놀이를 흉내낸 것으로 보입니다. 유바시 통합교육부는 이 영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영상과 연루된 학생들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역사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과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주도로 보낸 우편물에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분석한 결과 신종 마약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사는 한 주민이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이 우편물 안에는 영문 C9절과 함께 흰색 스티커 형태의 내용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병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1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탄저균 음성 반응이 나타났고 이후 경찰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내용물은 신종마약인 LSD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LSD가 환각제로 퍼지면서 살인과 추락사 등이 잇따르자 금지 약물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어떻게 신고자에게 전달됐는지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안다며 계속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걸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미 순방 때와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에 이어 한미 정상 간 의견 교환이 또 이뤄진 거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IRA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와 같이 보조금을 주도록 하거나 IRA 적용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까진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이번 친서에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이 직접 친서를 보낸 것이 진전된 협력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내용도 친서에 포함됐습니다.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국유화를 지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현지 시각 5일 자포리자 지역의 원자력 사용 관련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포리자 원전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러시아 연방 소유로 전환됩니다. 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자포리자 원전이 설립됩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센에고르 아톰이 새로운 기업의 관리를 맡게 될 거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베르신인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 영토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 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2월 말부터 러시아군이 통제했지만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 아톰 직원들이 일해왔습니다. 8월부터 원전 인근에 대한 포격이 잇따르면서 핵사고 위험이 고조되자 9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무라쇼우 자포리자 원전 소장을 우크라이나군과 내통한 혐의로 추방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만들어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 등을 막는 방안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주 키이우와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 상황과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맞서 유럽연합 EU가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이 8차 제재안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에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의 가격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 This oil price cap will help reduce Russia's revenues on one hand, and it will keep the global market for energy stable on the other hand. 상한선을 넘으면 3국으로의 해상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원국의 반대가 없다면 오늘부터 제재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밖에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나라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동부와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철수한 점령지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В целом, конечно, там речь идет о территории, в которой действовала военно-гражд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а момент принятия.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의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며 루안스크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러시아 보급로를 장악하고 수십 개 마을을 되찾는 등 점령지 수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